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산골 3대째 가난에 찌든 농부가 한밤중에 마루 밑을 파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남기고 간 말 한마디 때문이었지요.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여보, 뭔가 있어. 이게 뭐고? 괴짝 안에는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두루마리 하나와 작은 옥돌이 전부였지요. 그 거지 영감이 우릴 놀린 거 아이가. 그런데 남편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것은 이 마을 뒷산 어딘가에 묻힌 것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글귀. 파는 자는 망하고 지키는 자는 흥한다. 그 거지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누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초가집이 서너 채 모여 있었는데 그중 가장 구석에 지붕 이영이 반쯤 빠진 집 한 채가 있었지요. 그 집에 사는 농부는 올해로 45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가난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가난했습니다. 3대를 내리 이어온 가난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가리켜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저 집은 팔자가 그런기라. 할아버지 때부터 복이 없는 집이니께. 농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해가 뜨기 전에 밭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고 품삯을 받으면 술 한잔 안 하고 고스란히 집에 가져왔습니다. 돌밭 같은 비탈에 고구마를 심고 남의 집 나무를 해다 주고 겨울이면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솥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리쌀도 떨어져가는 한겨울이면 죽도 묽어져서 숟가락으로 떠도 그릇 바닥이 훤히 비치곤 했지요. 이래 살다 보모 우예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 농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하나 있는 것이 있었으니 12살 된 아들이었습니다.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서당에 보낼 형편은 못 되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서당에서 배워온 글자를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며 혼자 익혔습니다. 나뭇가지로 마당 흙바닥에 글자를 썼고 한 번 들은 이야기는 고스란히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나 커서 돈 많이 벌기라. 아버지 고기 반찬 해드릴 기라.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농부는 웃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자식에게 보리죽 한 그릇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압이라는 것이 3대째 이어져 온 이 가난이라는 쇠사슬이 이 아이에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저녁이면 셋이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에 깍두기 몇 점. 농부는 늘 자기 몫을 아들 쪽으로 슬그머니 밀어놓았고 아내도 그걸 보면서 아무 말 않고 자기 숟가락질을 멈추곤 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 입에 넣기보다 다른 식구 입에 넣어주는 것이 이 집의 저녁이었지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들어왔고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뗄나무도 바닥이 나고 보리쌀도 며칠치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농부는 마지막 남은 집신 2켤레를 들고 장에 나가려 했습니다. 그것이라도 팔아야 보리쌀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 눈에 장이 석었소?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농부는 집신을 싸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20리 산길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발이 시려웠지만 집에 남은 쌀독 바닥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에 가는 길목에서 농부는 뜻밖의 것을 보았습니다. 길가 바위 밑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눈 위에 쓰러진 것은 거지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허옇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죽었나 싶어 가까이 가보니 가느다란 숨이 겨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멈칫했습니다. 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 집신을 팔지 못하면 내일부터 식구들이 굶어야 했으니까요.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시오? 노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실눈을 겨우 떴습니다. 갈라진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가면 내일 아침이면 얼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데려가면 식구 입에 넣을 것도 없는데 한 사람이 더 느는 것이다. 망설인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농부는 집신 보따리를 길가에 내려놓고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산길을 오르는 농부의 다리는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조금만 참으시오. 우리 집이 멀지 않으니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시오? 길에 쓰러져 있었어. 이대로 두모 죽는다. 아이고, 우리도 내일 굶을 판인데.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보리쌀은 작은 바가지로 반바가지. 세 식구가 하루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한 양이었습니다. 농부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야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아내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이미 솥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남은 보리쌀을 탈탈 털어 솥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방 한구석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할아버지 죽는 거 아이지? 아이다. 따시한 데서 쉬고 뜨신 거 한 그릇 먹으면 괜찮아질 기다. 아궁이 불이 노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노인의 얼어붙었던 손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죽을 쓰는 동안 농부는 자기 저고리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12살 아들도 제 이불을 끌고 와 노인의 발을 감쌌습니다. 한참 뒤 죽이 다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발에 죽을 담아왔고 농부가 노인을 부축해 앉혔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시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뜨거운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면서 죽을 먹었습니다. 농부 부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도 처음에 불만은 온데간데 없이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며 보리죽을 먹는 사람 앞에서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 노인은 아궁이 앞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농부네 세 식구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안 배고파. 내일 먹으면 되지. 농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농부가 눈을 떠보니 아궁이 앞에서 노인이 벌써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핏기가 돌아온 얼굴에 눈빛이 맑고 또렷했으며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앉은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어딘가 보통 거지 같지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어르신, 밤새 좀 어떠시오? 덕분에 살았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노인의 말투도 달랐습니다. 어젯밤 쓰러져 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농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라뇨.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감옥극이 사람입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묘했습니다. 어떤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 같았다고 농부는 나중에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밥 한 끼가 있었다면서 왜 내게 주었소? 세 식구가 나눠 먹어도 모자랄 것을 길에 쓰러진 남에게 내어 주었소. 어젯밤 댁내 식구들은 굶었을 텐데. 농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빈 솥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정녕 없었습니다. 노인이 농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앙상했지만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갚을 것은 없소만 한 가지만 알려주겠소. 무슨 말씀이시오? 댁내 마루 밑을 파보시오. 마루 밑이라뇨? 한 길쯤 파면 무언가 나올 것이오. 농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집은 3대째 살아온 초가집인데 마루 밑에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혹시 이 노인이 아직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진지했습니다. 그 맑은 눈으로 농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오거든 열어보시오. 그 안에 적힌 대로만 하시오. 단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것이 있소. 무엇이오? 욕심을 부리지 마시오. 농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엇을 열고 무엇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건지. 하지만 노인의 눈빛이 하도 진지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약속하겠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등에 엎여올 때는 뼈가 부러진 듯 축 늘어졌던 사람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만 가보겠소. 네. 벌써요? 어르신 몸이 아직 괜찮소? 갈 데가 있소. 노인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내가 다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추위에 어딜 가시려고? 좀 더 쉬었다 가시오. 그것은 어젯밤 투덜거리던 그 아내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 그래도 더 쉬다 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농부와 아내와 아들, 세 사람을 한 번씩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알 수 없는 깊은 빛이 서렸습니다. 좋은 집안이요. 마음이 좋은 집안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인은 산길로 걸어갔습니다. 누더기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농부가 한참을 지켜보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맨발이었는데 저 눈길을 걷는 모습이 춥지도 아프지도 않은 듯 가뿐했던 것입니다. 석양빛이 노인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어느 순간 산 모퉁이를 돌아 노인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보, 저 어른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지 않소?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농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을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선뜻 마루를 파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친 거지의 헛소리가 아닐까? 마루를 파헤쳐 놓으면 이 추운 겨울에 바닥바람이 올라올 텐데 그 사이 보리쌀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아내가 이웃집에 가서 쌀을 구워왔지만 그것도 사흘치가 될까 말까였습니다. 여보, 셋째 날 밤 농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루 밑을 파볼까 하오. 아내는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보시오. 이래저래 나올 것도 없는 판이니 뭐라도 나오모 다행이고 안 나와도 잃을 것도 없지. 사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농부는 등잔을 켜고 마루 널빤지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며 벌어졌고 차가운 흙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등잔을 들어 비추었습니다. 삽을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두 뼘, 세 뼘. 단단한 흙이 좀처럼 파이지 않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자, 두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는 거 아이요?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농부도 슬슬 포기할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삽 끝에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농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위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검게 삭은 나무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기는 양팔로 안을 수 있을 정도였고 무거웠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여보 뭔가 있어. 아내가 등잔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것은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한지 두루마리 하나와 주먹 반만 한 작은 옥돌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고? 아내가 맥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거지 영감이 우릴 놀린 거 아이가. 농부도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적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등잔 앞에 대고 읽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농부였지만 다행히 그림이 있었습니다. 산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특정한 위치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잠든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이 비비며 눈을 뜨더니 두루마리 앞에 앉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글을 익힌 아이였지만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듬더듬 하지만 분명하게. 뒷산 삼태봉 남쪽 기슭 소나무 셋이 나란히 선 아래 세자를 파면 샘이 나오리니. 샘? 물길을 따라가면 옥토가 드러나리라.
농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물과 옥토, 즉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파는 자는 망하고 지키는 자는 흥한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잔 불꽃만 흔들렸습니다. 파는 자는 망하고 지키는 자는 흥한다라. 농부가 되뇌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농부는 아들과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아내에게는 걱정을 끼치기 싫어 나무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두루마리에 그려진 산세를 따라 올랐습니다. 아들이 지도를 읽고 아버지가 길을 찾았습니다. 눈 덮인 산을 한참 올라가니 정말로 소나무 세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다. 여기 맞다. 아들이 소나무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농부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 맞는 건지, 혹시 허탕은 아닌지 삽을 들었습니다. 눈을 걷어내고 얼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두 자, 단단한 흙이 삼날에 걸려 팔이 저렸습니다. 세 자째 접어들었을 때 삽 아래에서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흙 사이로 맑은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 물이다, 물. 한겨울인데도 그 물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샘물이었습니다. 아들이 손을 담그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따시하다. 아버지, 이 물 따시해. 농부는 멍하니 솟아오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에서 3대를 살았지만 이런 샘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물은 소나무 아래에서 솟아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물길을 따라 내려가자 산 아래쪽에 완만한 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이 덜 쌓인 그 터에 흙을 한 줌 집어 올렸을 때 농부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고 기름진 흙이었습니다. 돌멩이가 섞이지 않은 부드럽고 윤기 나는 옥토였습니다. 이 척박한 산골에 이런 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샘물이 흘러드니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았고 물이 닿는 곳에 흘금거림을 주지 않아도 무엇이든 자라게 해줄 땅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농부는 그 터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 가서 주인 없는 산 아래 빈 터를 부쳐먹겠다고 신고했고 워낙 쓸모없어 보이는 산비탈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기에 쉽게 허락이 났습니다. 샘물을 끌어들여 작은 논을 만들었습니다.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해 첫 수확은 농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리가 다른 밭의 2배로 자랐습니다. 채소는 먹고도 남아 이웃에 나눠줄 정도였습니다. 콩이며 깨며 심는 것마다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대째 가난하던 그 집이 웬일이래? 뒷산에 뭔가 있는 갑대. 물이 좋다 카더라. 샘을 찾았다 카더라. 농부네 밥상이 달라졌습니다. 쌀밥이 올랐고 반찬이 늘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아들의 볼에 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반가운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좌수라 불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며 논 수십 마지기와 산 몇 채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어른이라 불렀지만 속으로는 무서워했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데 능하고 빚을 빌려주고는 높은 이자를 매겨 결국 땅을 빼앗곤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지런한 농사꾼이었고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려 애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를 점점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사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좌수의 귀에 가난뱅이 농분의 밭이 풍년을 이루었다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뭐, 그 돌밭에서 쌀이 2배가 났다고?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산에서 샘을 찾았다 합니다. 물이 따시해서 작물이 잘 된다고요. 좌수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따뜻한 샘물이라. 그런 샘이 있다면 그 물을 끌어다 자기 논에 대면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아니, 그 땅째 가져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좌수가 하인 2을 대동하고 농부의 밭에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밭을 둘러보더니 샘물을 확인하고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 밭을 내게 팔아라. 네, 이 밭은 못 팝니다. 이름을 대겠다. 쌀 20가마에 사겠다. 쌀 20가마면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밭은 그냥 밭이 아니었습니다. 거지가 알려주고 가족이 함께 일구어낸 이 집안의 희망이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이 밭은 못 팝니다. 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잘해라. 내가 좋게 말할 때 파는 게 낫을 거다. 그 말에 위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농부도 느꼈습니다. 좌수가 돌아간 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좌수 어른이 마음먹으면 무서운 사람이요. 우애하면 좋겠소? 팔 수 없어. 이건 그냥 땅이 아니라. 알지. 아는데 무서운 기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겨우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참인데 또 다른 벽이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걱정대로 좌수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좌수의 하인이 마을 곳곳에 다니며 말했습니다. 그 집이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됐다 카더라. 남의 산에서 몰래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카더라. 그 거지라는 게 사실은 도적대 두목이라 카더라. 도적과 한패라 카더라.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람들의 입에 한번 오르면 불처럼 번지는 것이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이 고개를 돌렸고 길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수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을 이장을 시켜 농부에게 따지게 했습니다. 자네, 그 뒷산물을 허가 없이 끌어다 쓴다며? 관가에 고발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게. 이장님, 관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붙이는 땅입니다. 물도 주인 없는 샘물이고요. 좌수 어른이 가만 안 계실 거야. 자네 생각이 있으면 적당히 하게. 이장도 좌수의 편이었습니다. 아니, 좌수가 무서웠던 것이지요. 이 마을에서 좌수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간 농부의 눈에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밭에 돌을 잔뜩 뿌려놓았고 샘물이 흐르던 물길을 흙과 돌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힘들게 일군 밭이
하룻밤새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누가 한 짓인지는 뻔했습니다. 농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밭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대째 가난하다가 겨우 빛이 보이나 했더니 이번에는 사람이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날 밤 농부는 마루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슴에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잠든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 뭐든 해야 하는데, 하지만 좌수를 이길 힘도 돈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괴짝 안에 있던 옥돌이 생각났습니다. 두루마리와 함께 있던 주먹 반만 한 그 돌.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괴짝에서 옥돌을 꺼냈습니다. 등잔 앞에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돌이었는데 등잔 불빛에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투명한 초록빛이 돌 안쪽에서 감돌았습니다. 예사 옥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루마리에 적힌 마지막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파는 자는 망하고 지키는 자는 흥한다. 파는 자는 망한다. 혹시 이 옥돌을 팔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돌을 팔아 좌수에게 빚을 갚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는 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는 흥한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일까? 이 땅을? 이 옥돌을?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농부는 그 밤 날이 밝을 때까지 옥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좌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아내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쳤소?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려고? 가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농부가 보자기에 싼 작은 꾸러미를 들고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 겁이 났습니다. 좌수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큰 기와집이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방으로 안내받은 농부는 좌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좌수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왔느냐? 밭을 팔러 온 거냐?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온 거냐? 농부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옥돌이 드러났습니다. 좌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돌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것이 예사 옥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린 것이지요. 탐욕이 눈에 번쩍 켜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나으리,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돌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밭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좌수가 옥돌에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으로 집어들어 눈앞에 가져갔습니다. 등잔 불빛에 투명한 초록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것 하나면 쌀 수백 가마 값은 될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돌을 들여다보던 좌수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돌 안에서 무엇을 본 것처럼 손이 벌벌 떨리더니 옥돌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좌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매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알려진 좌수가 농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돌 어디서 났느냐? 뒷산 마루 밑에서 나왔습니다. 거지 어르신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거지가 어떻게 생겼더냐? 농부가 노인의 생김을 말해 주었습니다. 허연 머리카락, 마른 몸, 누더기 옷. 그러나 맑은 눈빛과 반듯한 자세. 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단 말이냐? 네. 아시는 분이십니까? 좌수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농부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다. 농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좌수의 아버지라면 2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알고 있었지요. 좌수가 오래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말을 잇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좌수의 아버지는 본래 이 마을에서 제법 가진 것이 있는 농부였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히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요. 그리고 마음이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쌀을 나누어 주었고 흉년이 들면 자기 곳간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아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좌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것을 왜 남에게 퍼줍니까? 그러다 우리가 거지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있을 때 나눠야 하는 기라. 그게 복을 짓는 거다. 복이고 뭐고 우리 살림이 줄잖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모으려 했고 아버지는 나누려 했습니다. 그 갈등이 해가 갈수록 깊어졌지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세요. 재산을 퍼주려면 이 집에서 나가서 퍼주란 말이오. 아버지가 보따리 하나를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비 맞으며 아무 말 없이 아들은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좌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더 나중에는 무서워서,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이 불효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이 옥돌은 좌수가 떨리는 손으로 옥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시던 물건이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만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지키는 집안은 대대로 흥한다고, 파는 자는 망하고 지키는 자는 흥한다. 농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옥돌과 함께 있던 두루마리에. 좌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쫓겨나시면서도 이 옥돌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쫓은 아들에게 주는 대신 땅에 묻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뒤 그 옥돌을 찾을 자격이 있는 사람, 마지막 밥 한 끼를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 좌수가 옥돌을 이마에 대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지기를,
다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좌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매정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졌지요. 그 옥도를 탐욕스러운 아들 대신 마음이 선한 가난한 농부가 찾았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농부가 좌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어르신은 살아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좌수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 불리던 그 얼굴에 20년 묵은 후회와 그리움이 물결쳤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마을 사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좌수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먼저 농부의 밭을 괴롭히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물길을 막았던 돌을 하인을 시켜 치우게 했고 밭에 뿌려진 돌도 거두게 했습니다. 마을에 퍼뜨린 소문에 대해서는 직접 마을 사람들 앞에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퍼뜨렸다.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니다. 부끄러운 짓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좌수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좌수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반드시 찾겠다. 살아계시다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다. 농부가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좌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옥돌과 밭은 내가 가져라. 내가 주인이 맞다. 아닙니다. 이 옥돌은 나으리 아버지의 것이고 나으리 집안의 것입니다. 돌려드려야지요.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거다. 밥 한 끼의 값으로. 그 말에 농부는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좌수가 깊은 산속 어느 암자에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좌수가 암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노인이 아들의 머리에 떨리는 손을 얹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2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좌수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좌수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좌수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곳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었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좌수가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밭은 해가 갈수록 넓어졌습니다. 샘물은 마르지 않았고 그 물을 이웃집들에도 나누었습니다. 농부는 자기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물길을 마을 전체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들은 자라서 글을 깊이 배웠습니다. 옆마을 서당에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는 향교에 입학했습니다. 총명한 아이는 더 크게 자라서 이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늙어 아들에게 옥도를 물려주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보물이다. 하지만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 돌은 값비싼 옥이 아니다.
이 돌에는 우리 집안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 있는 기라.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나눌 수 있는 마음. 마지막 한 끼가 남았을 때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한 이 집안은 흥한다. 파는 자는 망하고 지키는 자는 흥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 파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니다. 마음을 파는 거다. 욕심의 마음을 팔면 망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면 흥하는 기라. 아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옥돌은 아들에게, 아들의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흥했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늘 넉넉했고, 늘 이웃에게 나누었고, 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한 끼로 시작된 복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집이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한 끼의 은혜가 천냥보다 무겁다고. 그것은 밥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자기도 배고픈데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천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농부는 마지막 한 끼를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 한 끼는 돌아왔습니다. 샘물로, 옥토로, 풍요로. 하지만 진짜 돌아온 것은 먹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끊어진 부자의 정을 다시 잇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온 마을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지요. 파는 자는 망하고 지키는 자는 흥한다. 무엇을 지킬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려울 때 내민 손 한 번, 배고플 때 나눈 밥 한 끼,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일이 생기시거든 아깝다 마십시오. 그 한 끼가 어쩌면 당신 집안의 운명을 바꿀 씨앗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상 거지에게 밥 한 끼 대접했다가 대대손손 부자가 된 가난했던 집안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스한 응원 보내주시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